사랑하는 고양이 보고 저녁 먹으라고 부르죠. 고양이씨? 갑자기 큰 소리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식탁 위에 접시들이 쿵쿵거릴 때마다 짤랑거리네요. 벽에서 그림이 떨어졌어요. 지진인가요? 아니요. 조랑말 크기의 고양이가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보통 고양이보다 먹이가 10배나 더 필요하죠. 그리고 트랙터처럼 그르릉거리죠. 안 돼 고양아, 이제 그만해. 찬장 엎어지겠어. 자, 이건 미래의 동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기후, 물, 공기 중의 산소, 심지어 중력도 진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일부 새들이 점차적으로 따뜻한 깃털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미래엔 기본적으로 부리와 날개가 있는 스핑크스 고양이처럼 보일 거예요. 같은 일이 우리의 반려동물들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서히 완전 대머리가 될 때까지 털이 짧아질 거예요. 비둘기나 쥐 같은 도시의 유해동물들은 고양이 크기만큼 더 커질 거예요. 100만 년만 전만 해도 쥐는 여러분의 새끼손가락만도 못한 크기였어요. 왜냐하면 작은 굴 속에 숨어서 큰 포식자들의 눈에 띄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인간이 만든 편안한 지하 저장고에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아늑한 둥지를 만들 수 있고 많은 음식 쓰레기 덕분에 굶지도 않죠. 그래서 편안함을 많이 느끼면서 계속해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쥐들은 이미 더럽고 독성이 있는 물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털어버릴 수 있는 기름진 털을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반면에 초식 포유류는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들의 먹이는 점차 줄어들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에는 숲과 녹지는 더 적어지고 식물들이 점차 사라질 테니까요. 결국 사슴, 코끼리, 기린,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것 외에도 몸의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 포유류들은 눈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귀를 통해 열을 내보내기 위해 귀는 더 커질 거고요. 꼬리는 곤충을 쫓기 위해 더 길게 자라게 되죠. 육지 포유류들이 점차 작아지면서 새들은 크기가 커질 거예요. 그 이유는 작은 동물들을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새들의 근육은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날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덥고 건조한 곳에 있는 동물들은 공기 중에 물을 넣는 방법을 더 많이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긴 돛이나 피부 덮개가 필요할 거예요. 이른 아침 공기가 가장 차가울 때 이 새로운 신체 부위의 수분을 축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마뱀들은 목도리를 훨씬 더 큰 크기로 진화시킬 거고요. 그러면 더 많은 빗물을 모을 수 있겠죠? 해양세계 같은 경우는 벌써 몇몇 물고기들이 곤충을 잡기 위해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물고기 지느러미는 더 멀리 뛸 수 있게 더 길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점차 그 지느러미는 날개로 변해서 진짜 나는 물고기가 되겠죠. 아마도 미래에는 이 물고기들은 작은 새를 사냥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선 숨을 더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훨씬 더 높이 날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큰 포유류와 해양 포유동물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바다는 점점 더워져서 어떤 종들은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수중세계에서 가장 큰 서식동물인 흰 긴 수염고래는 2대의 통학버스 크기만 한데 바다에는 이 고래를 위한 음식이 적어져서 크기가 점차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도마뱀과 파충류의 개체수는 증가할 거예요. 이들은 열 흡수를 잘하죠. 그리고 기후변화와 함께 지구상에는 더 많은 곤충이 생길 거고 도마뱀의 먹이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덩치도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 큰 새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거예요. 다리는 더 길고 튼튼해져서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어야 새한테 안 잡아먹힐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곤충들은 아마 개체수가 폭발할지도 몰라요. 아마 거대한 무리를 지어 살면서 먹이를 찾아 날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식량원인 포유류들이 점점 없어지거나 그 크기가 줄어들어서 화가 나고 배고플 거예요. 인간도 변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에서 100만 년 사이 우리들이 머리카락을 완전히 잃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팔다리는 점점 더 얇아지고 길어질 거고요. 키는 약 2.1m 정도 될 거예요.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도 발에 발가락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 머리와 뇌는 풍선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수명은 100년 이상 될 겁니다. 인간은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고 자연 도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서로 점차적으로 비슷해질 거예요. 수천만 년 후에 모든 인간은 아마도 똑같아 보일 거예요. 게다가 우린 유전공학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빛이 나는 토끼,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소,
거미줄을 치는 염소, 근육질의 슈퍼돼지 등등. 하지만 동물들이 어떻게 스스로 진화할지에 대해 우린 더 관심이 많아요. 자, 시간을 빨리 감기 해볼게요. 인간은 오랫동안 다른 행성과 다른 은하계에서 살아왔어요. 지구는 오래전에 동물과 식물만을 위한 집이 되었죠. 이곳에 있는 인간의 흔적은 오직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금속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대한 도시들 뿐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는 네크로프테릭스 같은 놀라운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건 타조와 성인 남자만한 크기의 독수리, 그 중간쯤의 생명체예요. 길고 강력한 부리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주요 도구예요. 긴 발톱이 있는 강한 다리는 그들을 훌륭한 달리기 선수로 만들어주죠. 이 생물은 하루에 수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어요. 네크로프테릭스는 따뜻한 털이나 깃털이 필요해요. 인간과 온실 효과가 없어서 지구의 온도는 확 낮아졌어요. 하지만 따뜻한 재킷으로 이들은 새로운 빙하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조처럼 알을 낳아서 번식하죠. 이건 낙하산 따쥐예요. 보통 몇 센티미터만한 보통의 뒤지와 같죠. 하지만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꼬리에 낙하산이 있어요. 작지만 부모님의 둥지에서 살죠. 하지만 둥지를 떠날 때 공중으로 몸을 날려 얇은 털로 만들어진 낙하산을 펼칠 수 있어요. 따뜻한 기류가 올라와서 낙하산 따쥐들을 날려보냅니다. 공중에서 24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곤 다른 곳에 둥지를 틀고 그들의 새끼들도 같은 방법으로 집을 떠나게 될 거예요. 와카, 이 동물은 다리가 2개밖에 없는 줄무늬 기린처럼 생겼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생물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달리기에선 그 어떤 포식자도 이길 수 없죠. 게다가 눈이 머리 높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카는 긴 목 덕분에 높은 풀밭에 앉아있을 때도 위협이 되는 천적들을 볼 수 있어요. 테라바이트는 2억 년 후에 지구에 나타날 흰개미의 후손이에요. 이들이 위협을 감지하면 거대한 머리에서 산과 같은 화학물질을 뿜어낼 거예요. 가장 큰 포식자조차도 이들에게 접근하는 걸 두려워할 거예요. 리드 스틸트는 높이가 약 1m이고 거의 성인 인간만큼 무게가 나가요. 줄무늬 색깔 덕분에 리드 스틸트는 갈대밭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늪지대를 가느다란 다리로 걷고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죠. 긴 목과 날카로운 이빨은 코브라처럼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해주죠. 그게 물고기를 잡아서 거의 통째로 삼키죠. 하지만 이 모든 예측은 매우 불확실해요. 진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십억 개나 되거든요. 진화의 과정은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 대량 멸종과 행성의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유기체의 작은 비율이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몇백만 년 후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동물들이 생겨나 있겠죠? 자, 출발합니다. 속도 대 지구력의 최종 테스트에서 치타가 즉시 선두에 섰습니다. 치타는 3초 만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속도에 도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그리고 불과 20초 만에 축구장 7개나 되는 거리를 뛰고 나서는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는군요. 그리고 가지 뿔력량이 앞지릅니다. 이 영양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천적인 코요테와 보브캣을 먼지 속에 남겨두는군요. 패스트푸드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지만 역시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더 낮은 속도로 간다면 수킬로미터는 더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뒤에 누가 바짝 붙었네요? 조심하세요. 누입니다. 최대 속도는 제쳐두고 이 동물은 매년 1600km를 걸으며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운전을 하면 20시간이 걸릴 거예요. 다음은 정글의 왕입니다. 치타처럼 사자는 짧게 폭발적인 속도를 냅니다. 먹이에게 달려가서 뛴 거리의 반 정도인 11m가량을 점프해서 달려들며 사냥하죠. 그런데 몇 초가 지나면 근육이 금방 피로해져 지친다고 합니다. 차례차례 아래로 내려갑니다. 고양이, 토끼, 곰까지 거의 모든 단거리 주자들이 1분 안에 밖으로 나오는군요. 이제 누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 가장 큰 새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2발 달린 동물은 단거리 선수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타조의 다리에 있는 힘줄은 스프링과 같아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동물들을 앞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45분 후 점점 속도가 떨어지더니 마침내 포기를 선언하는군요. 그 뒤를 가지 뿔력량이 따라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뿔이 포크의 갈래처럼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또한 매년 뿔갈이를 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보통 매년 뿔이 떨어진다고 해요. 1시간 후 낙타가 뛰쳐나옵니다. 큰 짐을 싣고 하루에 40km 넘게 이동할 수 있지만 달리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기후 때문에 낙타에겐 눈꺼풀이 3개나 있고 길고 두꺼운 속눈썹도 2줄이 있답니다. 그리고 콧구멍을 완전히 닫을 수도 있어요. 와, 그거 유용하겠어요? 썰매개들은 여전히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다들 체력을 유지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네요. 썰매견들은 보통 집에서 사는 반려견보다 5배 더 많이 하루 10,000칼로리까지 섭취하는데요. 이 친구들도 1시간 20분 후면 지치게 될 거예요. 얼룩말은 아직 달리는 중이군요. 사자의 빠른 돌격을 피할 수 있는 얼룩말은 체력 덕분에 쉽게 포식자들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사자가 얼룩말을 놓칠 확률이 약 80% 정도 된답니다. 얼룩말의 사초는 계속해서 시속 16km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말은 이 속도의 5배 이상을 달릴 수 있어요. 경주마는 비장에서 더 많은 적혈구를 뿜어내 근육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도록 자랐고 그래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죠. 하지만 2시간 30분이 지나자 말은 경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이 선두에 나섭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먼지가 일어났을 때 우리 인간이 도달한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44.7km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올림픽 단거리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의 1초 기록일 뿐 우리의 평균은 아니에요. 속도는 동물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장거리 달리기를 위해 태어났고 동물 모두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 제일 뛰어난 사람은 딘 카네즈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쉬지 않고 북캘리포니아를 가로질러 560km를 달렸습니다. 80시간 44분 동안요. 3일 이상 쉬지 않고 달린 겁니다. 정말 중간에 멈추지도 않았다고요? 대단하네요. 우리 종족은 오래 달리기를 위해 진화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털 대신 200만에서 500만 개의 땀샘이 가득하죠. 땀 대신 숨을 헐떡이는 동물보다 공기역학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크고 강한 둔부 근육은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데 무게중심을 잡게 해주고 태양이 내리쬐는 표면적을 최소화해줍니다. 덕분에 에너지가 절약되고 균형이 유지되고 몸이 과열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초기 조상들이 사냥했던 먹이들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린 속도가 아니라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버스의 뒤를 따라 달리려고 해본 적 있는 평범한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인간은 아주 먼 거리를 달리기 위해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과 관절이 닳고 닳는다는 건 과장이 아니죠. 일반 마라톤 선수들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를 경기 준비와 경기 후 휴식했습니다. 경주자들이 속도를 걷는 정도로 늦췄군요. 이제 이 동물의 왕국에선 마침내 지구력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북극 나그네쥐는 하루의 대부분을 땅굴을 찾아다니며 보냅니다. 이 85g의 작은 생물체는 하루에 16km를 이동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 안에 그랜드 캐니언을 40번 걷는 것과 같아요. 북극곰은 보통 하루에 32km를 이동하지만 몇몇은 80km,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까지도 여행한다고 합니다. 북극곰은 사실 해양 포유류로 여겨지는데 해빙 위에서 일생을 보내고 바다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대무리는 먹이를 찾아 하루에 50km까지 여행합니다. 새로운 물이나 짝을 찾는 외톨이들은 훨씬 더 멀리 80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50번 오르내리는 것과 같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매년 이동 시 순록은 4,800km 이상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보다 더 긴 거예요. 북극 순록의 눈 색깔은 겨울에 금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햇볕을 거의 보지 못하는 시기 동안 눈이 빛에 더 민감해지게 되죠. 아! 저게 뭐죠? 저기 하늘에요. 지구력 비행선인가요? 쌍안경을 들고 붉은 목 벌새를 좀 보세요. 동전 하나보다 가벼운 이 새는 800km의 거리인 멕시코만을 가로지릅니다. 2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행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새치고 아주 인상 깊군요. 꼬마 친구 조심하세요. 시속 200km 속도로 나는 송골매입니다. 이 새는 하루에 1280km를 날 수 있고 다이빙을 할 땐 시속 300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새들 중에서 가장 빠른 지구력 비행인데요. 송골매는 엄밀히 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송골매를 위에서 가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 세상에서 가장 큰 새가 다가왔군요. 날개 폭이 3.5m나 되는 나그네 알바트로스는 세상의 반바퀴인 약 16,000km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번식할 때가 되었을 때만 육지로 오고 대부분의 삶을 하늘에서 보냅니다. 여기 최근 대규모 곤충 이동에서 1위였던 제왕나비를 제친 된장 잠자리가 나타났습니다. 제왕나비는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매년 4,800km를 여행합니다. 하지만 된장 잠자리는 대양을 가로지르며 약 17,700km까지 날아갑니다. 만약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걷는 걸로 기록을 세우고 싶다면 아프리카의 가장 남쪽 끝에서 시작해서 러시아의 가장 먼 북동쪽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겁니다. 22,500km 정도가 될 텐데 이 정도면 지구 둘레의 절반 이상입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약 3만 km를, 그러니까 지구 둘레의 4분의 3 거리를 3주 동안 비행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리를 하이킹한다면 여행을 마치는데 4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200일 연속으로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칼새는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행할 수 있는데 이는 평생 지구에서 달까지 여러 번을 왕복해서 다녀오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겨울에서 벗어나는 많은 철새들처럼 이들도 날면서 먹고 잠을 잡니다. X선 촬영을 한다면 새들이 휴식을 위해 뇌의 절반은 끄고 나머지 반을 비행을 위해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감명받진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비슷하게는요. 우리도 낯선 곳에서 선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뇌의 절반은 경계태세에 있어서 완전히 잠을 자는 것은 아니랍니다. 혹등고래는 이동 시기에 매년 9,600km 이상을 헤엄칩니다. 이들은 해양 생물들 사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동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혹등고래의 꼬리가 저마다 지문처럼 고유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알려진 모든 꼬리를 모은 카탈로그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등고래의 기록은 많은 상어들에게 그저 웃음거리일 거예요. 웃을 수 있다면 말이죠. 메갈로돈의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백상아리와 청상아리 같은 종은 평생 수영을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멈추면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이들은 계속 움직이면서 아가미를 통해 물이 흐르게 하고 그렇게 산소를 얻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육은 기능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진 않아요. 장거리 지구 수영에 쓰는 하얀 근육 조직이 그렇죠. 붉은 근육 조직은 피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빠른 속도를 낼 때만 사용됩니다. 그래요. 시골길을 운전하고 있어요. 창문을 내리고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요. 자동차형입니다. 창문 밖에는 소떼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눈에 띄네요. 뭔가 달라요. 다른 소들은 검은색과 흰색 햄스터처럼 보여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키가 큰 소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소예요. 이름은 블라썸입니다. 이 커다란 초식동물은 키가 2m나 돼요. 농구선수 못지않게 큰 키죠. 평균 소는 1.4m밖에 안 되니 블라썸은 마치 거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키가 큰 소는 그저 들판에서 풀을 먹으며 서성거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블라썸은 지역 리조트의 공식적인 환영 인사 담당이었어요. 빅 제이크, 크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표현이에요. 빅 제이크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말로 유명했습니다. 무려 1.9m나 됐어요. 농구선수 못지않게 키가 큰 동물이 또 있군요. 정말 대단히 멋지고 위풍당당한 말이에요. 자, 이 작은 귀염둥이는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암말입니다. 이름은 엄지공주예요. 정말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리고 키가 겨우 0.5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덕분에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얻었죠. 그리고 가장 키가 작은 수컷말의 이름은 봄벨입니다. 폴란드어로 비눗방울을 의미해요. 키가 겨우 0.6m밖에 되지 않지만 누구보다 아주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귀엽고 그레이하운드보다 키가 작아요. 자, 저는 정말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크기 개 말이에요. 그레이트 데인 제우스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개였습니다. 네 발로 섰을 때 키가 1.2m였는데 실제로 보면 작은 말을 보고 있다고 착각할 거예요. 아침에 이 개가 여러분을 깨우는 모습과 그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주 튼튼한 목줄이 필요할 거예요. 주인들에 따르면 다행히도 제우스는 온순하고 느긋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정말 중요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공인받은 치료견이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기쁨을 전파했죠. 그런 개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물그릇을 채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수도꼭지에서 바로 직접 마실 수 있었어요. 개를 포옹하는 것도 전혀 다른 수준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료를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침대가 꽉 차지 않았을까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고양이 애호가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준비됐나요? 어쨌든 이 멋진 고양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긴 집 고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은 바리벨인데 광대란 뜻입니다. 이 고양이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살아요. 덩치만 큰 순둥인데 다행이죠. 왜냐하면 야구방망이보다 더 길거든요. 이 고양이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보통 포토샵을 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벨은 뒷마당을 바라보면서 창가에서 햇볕을 쬐는 것을 즐깁니다. 쥐를 사냥하는 건 개미를 쫓는 기분일 거예요. 이전의 기록을 보유한 고양이들은 루도와 스투이였는데 바리벨과 같은 품종이었어요. 엄마가 새로 장만한 소파에 고양이 털이 잔뜩 묻겠네요. 그래요. 다음은 다리우스라는 토끼입니다. 이 토끼가 특별한 이유는 긴 귀와 귀여운 단추 같은 코가 아닙니다. 보통 토끼는 약 35.6cm 정도지만 다리우스는 127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만한 토끼예요. 다리우스는 영국의 한 농장에서 자랐는데 넓은 벌판에서 생활한 덕분인지 성격이 아주 쿨해요. 하지만 먹이를 주는 것은 힘든 일일 거예요. 다리우스는 아마 엄청난 양의 당근을 먹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아예 얘기도 꺼내지 않을게요. 귀여운 동물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좀 더 이국적인 동물들을 살펴보죠.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어떨까요? 신화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일컫는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하얀 입술을 가진 남자의 얘기처럼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치즈케이크를 먹고 있던 저였습니다. 물속에서 빠르고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배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어요. 크라켄은 배를 사라지게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그건 그냥 전설에 따르면 그런 거였어요. 아마 새로운 선원을 겁주려고 뱃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크라켄의 친척을 발견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오징어는 거의 18.3m 길이였는데 연구원들은 그걸 영상으로 남기는 걸 잊었어요. 안타까워요. 카메라에 잡힌 가장 큰 오징어는 약 7.6m였는데 그건 거의 캠핑카 크기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적은 없어요. 대백상어, 모든 바다동물에게 공포의 대상이죠. 종종 대양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친절하고 온화한 여왕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과학자들은 대백상어를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 대백상어의 몸무게는 약 1587kg입니다. 오토바이 6대, 14,000개의 핫도그 무게와 같아요. 이 상어는 겁에 질린 연구팀에 의해 노바스코샤 근해에서 잡혔습니다. 상어가 바다에만 사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상어 가족의 아기 상어는 무슨 상어죠? 가장 크고 가장 길고 추측은 좋았지만 절대로 뱀은 아닙니다. 하지만 축구장 절반만큼 길어요. 이 동물은 호주의 깊은 물에서 발견되었어요. 발견 당시 빛을 발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단일 생명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런 것처럼 행동할 뿐이죠. 사실은 집단 서식지로 계속 복제하고 증식하는데 더 커지겠죠. 공식 명칭은 다음 동물은 육지와 물 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짧고 보잘것없는 다리에 속지 마세요. 악어는 육지에서 사람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단거리 선수들이 쫓아오거든 최대한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악어는 나무에 오를 수 없지만 나무에서 내려가면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파충류이기도 합니다. 다 큰 악어는 2대의 소형차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감금된 상태의 가장 큰 악어는 필리핀에 사는 바다 악어였습니다. 이름은 로롱이었고 길이는 6.1m였어요. 그건 탁구대 2개와 맞먹는데 다른 점은 이빨이 많다는 거죠. 다음 동물도 파충류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거대한 뱀이에요. 더운 날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부들이 뭔가를 눈치챘죠. 큰 파이프였을까요? 이번엔 뱀이었어요. 지금까지 잡힌 것 중 가장 긴 비단뱀입니다. 그 뱀을 해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운반하는데 5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뱀은 길이가 7.9m에 무게가 약 249kg이나 나갔어요. 가로등보다 약간 짧은 길이죠.
포획된 뱀 중 가장 긴 뱀의 이전 기록은 유명한 메두사였어요. 역시 비단뱀이었죠. 비단뱀은 엄청난 양을 먹어치울 수 있어요. 그건 제가 280개의 햄버거를 먹는 것과 같아요. 감자튀김은 빼고요. 다시 물가로 가볼게요. 보세요. 지금까지 잡은 것 중 가장 무거운 푸른 메기예요. 앤더슨 가족은 2011년 버지니아에서 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일을 계속 자랑하고 있죠. 몸무게가 무려 64.9kg이나 나갔는데 마치 호수에서 세탁기를 낚아올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작은 보트의 선체로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 밖으로 끌어내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쳐야 했어요. 다음 명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고양이과 동물에 돌아갑니다. 아니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에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라이거예요. 라이거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세계의 전혀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물원에선 가능합니다. 헤라클레스는 바로 이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몸무게가 408kg이 넘는 이 라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식동물입니다. 호랑이 엄마 키와 아스라는 이름의 사자인 아빠로부터 몸무게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자이고 아빠가 호랑이면 그 새끼는 뭐라고 부를까요? 타이곤입니다. 라이거보다 훨씬 드물지만 못지않게 신기하죠.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 속의 생물인 키메라처럼 들립니다. 키메라는 사자, 염소,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박쥐날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뿜기도 했어요. 이 괴물을 처치하려면 스파르타 소방관들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비큐 파티를 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수상자는 일리노이주 출신의 로버트 와드도입니다. 그는 키가 무려 2.5m였고 겨우 9살밖에 안 되었을 때 아버지를 들어올릴 수 있었어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그는 하루에 8,000칼로리 이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사이즈는 470이었어요. 물속에서 그 지느러미를 보면 심장이 거의 멎죠. 이것 때문에 해변에 수영하러 가는 게 불안하죠. 그 거대한 면도날 이빨을 가진 사냥꾼의 이름은 대백상어예요. 그러니 만약 바다 공포의 절정인 이것이 영역을 떠난다면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대한 백상아리를 겁먹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메갈로돈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대한 비현실적인 괴물일까요? 아니요, 어림없어요. 범고래만큼 빠르게 바다의 일부를 깔끔하게 쓸어버리는 건 없죠. 강력한 범고래 떼가 바다 표범이나 오징어 같은 먹이를 찾으러 올 때 가장 크고 무서운 상어들조차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역을 벗어나요. 이 고래들이 왜 특별히 대백상어를 목표로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경쟁자를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양 전문가들은 상어가 도망가고 다음 해가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압니다. 네, 말 되네요. 범고래는 대백상어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이빨도 많고 고기에 대한 무자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빨을 쓸 거예요. 범고래는 또한 매우 지능적이라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팀으로 일해요. 그게 물고기 떼를 잡는 거든 얼음 위에 물개를 떨어뜨리려는 거든 아님 심지어 흑등고래를 쫓는 거든 말이죠. 그러면 백상아리가 강력한 범고래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무서워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야생동물과 거리를 둬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밤에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범고래는 편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인간은 메뉴에 없대요. 오늘 여러분이 물속에 있다고 해서 범고래가 식단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범고래는 고래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가장 큰 종의 돌고래예요. 그리고 상어들은 이들의 친척도 두려워해요. 큰 돌고래 말이에요. 큰 돌고래 하나도 상어에겐 압도적인데 때로 지어다니면 더 강력하죠. 상어는 매우 민첩한 이 해양 포유류에게 의해 쉽게 압도당해요. 이들은 뭉툭한 주둥이를 마치 공성태처럼 사용해요. 이게 상어를 아주 거슬리게 만들어서 그냥 지역을 떠나버리죠. 이제 동굴의 왕국에서 다른 최고의 사냥꾼을 생각해본다면 늑대가 항상 떠오르죠. 늑대 무리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늑대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서 원하는 뭐든 다양한 메뉴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어요. 늑대는 매우 지능적이고 빠르고 민첩해요.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수일 거예요.
만약 회색곰이나 퓨마가 이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숫자놀이는 항상 늑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수가 많지 않더라도 늑대들은 장악해서 두려움을 주죠. 다른 동물들도 혼자 있는 늑대를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보통 늑대를 내버려 두죠. 완전히 눈 덮인 하얀 환경에 대비되는 오렌지색 옷을 입은 채 얼어붙은 영하의 온도에서 멧돼지를 덮치는 걸 상상해보세요. 확실히 시베리아 호랑이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길이가 3m가 넘고 무게가 180kg까지 나가는 이들은 야생 고양이들 중 가장 커요. 이 고양이는 자신의 몸무게 2배를 지고도 여러분 머리 위로 쉽게 뛰어오를 수 있어요. 이 숲의 왕에게 진짜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몸집이 큰 갈색곰인데 아마 막상막하일 거예요. 그러니 시베리아 호랑이가 자기가 있는 곳의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게 당연하네요. 남미 물속 최고의 보스는 그린 아나콘다입니다. 제규어와 카이만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뱀 근처에선 안전하지가 않아요. 강둑의 탁한 물이 거대한 뱀을 완벽하게 위장해줘요. 아무도 모르게 뭔가가 와서 물 마시러 오길 앉아서 기다리죠. 그러곤 슝! 뱀이 공격하죠. 먹이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날카롭고 구부러진 이빨과 457cm의 순수 근육을 사용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에겐 다행히도 배불리 먹은 후에 아나콘다는 다음 식사에 대한 걱정 없이 몇 주 혹은 심지어 몇 달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 가장 위험한 건 아닙니다. 이 타이틀은 블랙 맘바의 것이죠. 사자, 얼룩무늬, 하이에나, 기린, 그리고 심지어 코끼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독사를 피할 겁니다. 모두들 한 입만 물려도 금방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최대 4m까지 자라고 킹코브라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긴 독사예요. 아프리카 블랙맘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속 19km로 질주하죠. 이건 러닝머신의 최고 속도예요. 최고는 아니지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그린 아나콘다의 이웃인 전기뱀장어예요. 이렇게 높은 전하를 띤 생명체를 기꺼이 상대하고 싶은 동물은 거의 없죠. 전기뱀장어는 800V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약 6,000개의 특수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건 미국 벽에 설치된 표준 소켓의 6배죠. 이 정도면 말 한 마리를 쓰러뜨리고 크리스마스 전구들을 켜기에 충분하죠. 2019년 테네시주의 한 수족관에서 트리 전구를 뱀장어 수족관에 연결했어요. 뱀장어가 물에 충격을 줄 때마다 전구에 불이 들어왔죠. 이제 전기 뱀장어가 저항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전압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뱀장어에 대한 진짜 사실 하나 더. 전기 뱀장어는 공기 호흡을 해요. 입에 공기를 채우기 위해 약 10분마다 표면에 올라와야 하죠. 네, 단일패가 입안에 있어요. 정글의 왕은 제지 없이 계속 통치하나요? 책과 영화를 보면 물론이죠.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해요. 첫째로 이들의 집은 정글이 아니라 아프리카 평원이에요. 다양한 경쟁자들의 집합체, 하이에나, 표범, 악어들이 항상 왕의 왕관을 차지하려고 하죠. 심지어 얼룩말과 기린도 궁지에 몰리면 빠른 발길질로 큰 고양이를 막을 수 있어요. 만약 무는 힘으로 따진다면 인류가 측정한 것 중에 아프리카 나일강 악어가 제일 세요. 이들의 턱은 사자 턱보다 5배 더 강해요. 앞에서 봤던 물속 생물들은 물만 피하면 되는 거였죠. 사자를 잘 피해보세요. 사자는 시속 80km의 속력에 스쿨버스 길이만큼 점프할 수 있고 나무도 오를 수 있어요. 정점 역할로 보자면 사자의 가장 큰 상대는 아프리카 들개예요. 이 둘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먹이를 사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싸워요. 사자 무리가 크면 개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자들을 상대할 만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인내심이에요. 사자들은 놀라운 속도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그건 한순간이죠. 먼 거리를 180kg 이상의 근육질 몸으로 가능한 최대 속도를 내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요돼요. 하지만 아프리카 들개는 길고 가느다란 다리와 몸집에 비해 큰 폐를 갖고 있어요. 그 뜻은 몇 킬로미터를 빨리 그리고 멀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냥 방식인데 먹잇감이 달리다가 지치게 되죠. 고양이들이 호기심이 너무 많아졌다면 왕을 상대할 만큼 용감한 동물이 하나 있죠. 하마예요.
귀엽고 말랑해 보이지만 하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예요. 통계에 따르면 대백상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하마는 전혀 말랑하지 않아요. 하마는 순수한 근육으로 되어 있고 몸무게는 자동차만큼 나가요. 뾰족한 송곳니는 여러분 팔뚝보다 더 길게 자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사자와 악어들도 하마와 거리를 유지하는 걸 선호하죠. 하마의 이름은 물의 말이란 뜻인데 하루에 16시간까지 물에서 잠겨 지내죠. 웃긴 건 하마는 수영을 잘 못해요. 만약 하마가 수영하는 것을 본다면 그건 사실 호수나 강 바닥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고의 올림픽 수영 선수들의 속도를 능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비켜 사자야. 하마가 아프리카의 진정한 정점의 동물이에요. 하지만 전 상을 건네줄 만큼 가까이 가진 않을 거예요. 숲의 지배자는 회색곰에게 내주세요. 무게가 0.5톤이 넘어서 이 커다란 털뭉치가 느리고 어수선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시속 40km의 속도를 오래 유지하는 건 베이모스 불곰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모든 지형에서 이들은 동물 세계의 오프로드 SUV예요. 아무 천적도 없는 이 곰은 지역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요. 다행인 건 1년 중 3분의 1을 잔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색곰과 마주치지 않길 바래요. 특히 겨울잠에 들기 직전에 말이죠. 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가을을 보내는데 평소보다 더 굶주려 있거든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맹금류인 검독수리가 산림지대와 산맥 전 대륙에서 발견되는 건 당연해요. 날개 길이는 거의 2m고 사람들이 독수리의 눈이라고 이유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새는 4.8km 상공에서 토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층 건물 옥상에서 개미를 보는 것과 같죠. 검독수리는 또 아주 높은 곳에서 빠르게 다이빙할 수 있어요. 이 다이빙을 하는 동안 시속 320km에 도달해요. 나르는 화살만큼 빠르죠. 슝! 믿기 힘든 얘기지만 얼룩말의 줄무늬 털 속에는 새까만 피부가 감춰져 있습니다. 체온을 조절하려면 무늬가 필요합니다. 이 무늬 덕분에 몸 전체의 시원한 공기가 순환하게 됩니다. 또한 열을 유지하기 위해 검은색 털만 세울 수도 있어요. 흰색 털은 완전히 평평하게 유지한 채로요. 만약 얼룩말이 완전히 흰색 또는 검은색이었다면 온도를 유지하려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을 거예요. 포식 동물들을 피할 방법도 새롭게 찾아야 했을 테고요. 검은색 무늬는 다질 효과를 내는데 이는 얼룩말이 달릴 때 줄무늬로 인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위장술입니다. 판다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눈 주변의 검은색 무늬가 숲에서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무늬 덕분에 판다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다는 표범들이 잡아먹는데 얼굴과 팔다리에 난 검은색 털이 눈에 덜 띄게 해주죠. 날이 어두우면 주변 배경색에 섞여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흰색 털이 넓게 난 부분 덕에 겨울에 더 잘 숨을 수 있어요. 치타는 몸 전체에 2,000여 개 이상의 검은색 반점이 있습니다. 각각에는 특이한 무늬가 있죠. 먹잇감을 호심탐탐 노리며 걸을 땐 보호색으로 위장할 반점이 필요합니다. 치타는 이런 반점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새끼들도 숨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반점이 없다면 사냥도 숨는 것도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아래 피부는 단색이며 반점이 전혀 없습니다. 치타와 다르게 다들 아시는 호랑이의 무늬는 털과 피부 모두에 있어요. 줄무늬를 이용해 수풀 속에 들어가 먹잇감으로부터 숨습니다. 호랑이의 색깔은 풀색과 완전히 다르지만 관건은 야생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 생명이고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 음영 정도의 색만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생명체들이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호박벌은 줄무늬가 있는 생명체 중 가장 몸집이 작습니다. 검은색과 노란색 줄무늬로 포식 동물에게서 몸을 보호합니다. 벌을 잡아먹으면 아주 불쾌해질 수 있다는 경고 같은 것이죠. 벌들은 몸 전체가 흰색 또는 검은색만으로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색소 결핍증은 아니에요. 또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줄무늬, 그리고 심지어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일 수도 있어요. 맨드릴 개코 원숭이처럼 색깔이 화려한 포유류 동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이 맨드릴 개코 원숭이들의 얼굴과 엉덩이 부분에 퍼져 있어요. 이들의 색깔은 보통 사회적 서열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밝을수록 더 높은 서열이죠.
우두머리는 항상 가장 밝은 색을 띠는 수컷 맨드릴 개코 원숭이에요. 이 동물들은 최대 200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호르몬 때문에 엉덩이 털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밝은 색상이 더욱 많이 노출됩니다. 개코 원숭이가 흥분을 하면 색깔은 더 밝아집니다. 맞아요. 네, 부끄러운 원숭이 엉덩이네요. 하지만 수컷만 그렇습니다. 암컷은 갈색이고 전혀 밝은 색을 띠지 않죠. 다 자란 비비 개코 원숭이는 맨드릴 개코 원숭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겉색깔은 다릅니다. 갓 태어났을 때는 온통 핑크색 털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색은 어두워집니다. 몸털에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요. 갓 태어난 비비 개코 원숭이들은 털이 검은색이지만 자라면서 계속 더 밝아지게 됩니다. 결국엔 옅은 회색 털이 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회색이 위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수컷 깡충 거미들은 맨드릴 개코 원숭이 못지않게 알록달록한 색깔을 띱니다.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란색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암컷 깡충 거미들은 이 색깔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에게 독성이 있다는 표시로 쓰지요. 무서워 보이지만 이런 거미들은 사실 정말 다정합니다. 제규어는 예술적이고 특이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반점들은 장미처럼 생겼는데 사람들이 로제트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제규어는 표범과 아주 많이 닮긴 했지만 차이점을 찾기가 참 쉬운데요. 제규어는 표범보다 큽니다. 반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가끔씩은 돌연변이가 태어납니다. 고양이과의 이 두 동물들은 전신이 새카만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은 종은 블랙팬서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이 둘은 사실 서로 다른 종이 아닙니다. 아주 마블러스하네요. 공작은 아주 다채로워 보이지만 깃털은 사실 갈색입니다. 별나게 생긴 이 새의 깃털에는 독특하게 빛이 반사되는 특이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에메랄드 빛으로 청록색의 터키석 색깔로 보이게 만들죠. 가끔씩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공작새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공작새들에겐 다른 새들 앞에서 뽐내려면 꼬리에 있는 눈 모양 무늬를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작새를 계속 지켜보세요. 공작새 꼬리에는 약 200개의 엄청 큰 깃털이 있는데 그중 170개 정도의 눈 무늬가 있습니다. 북극곰들의 흰색 털 속에는 온통 새카만 피부색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털조차도 사실은 흰색이 아닙니다. 피부 위 털은 듬성듬성하고 거의 투명색인데 이로 인해 겨울 눈 속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피부가 태양열을 전부 흡수합니다. 문제는 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인데 그렇지 않으면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린들은 스스로 보호색을 띠기 위해 털에 무늬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무늬를 가진 기린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사람의 고유한 지문처럼 독특하죠. 하지만 이 무늬는 사실 보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무늬 밑에는 복잡한 체계의 혈관이 있어요. 혈관은 표피에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피부 그 자체엔 무늬에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거북이들도 전부 무늬가 각양각색입니다. 이들의 무늬는 스큐트라고 불리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스쿠터가 타고 싶네요. 때로 이 무늬들이 밝아져 다른 거북이들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거북이 등딱지 무늬는 사실 태어나기 전에 몸이 얼마나 따뜻했거나 차가웠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거북이 몸이 꽤 차갑다면 거북이들은 더 두껍고 큰 무늬를 띌 겁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거북이들은 부화할 때 훨씬 작은 사각형 무늬를 띠게 됩니다. 밝은 색의 날개는 사실 나비들에게 정말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경고 신호로 쓰이기도 하고 보호색으로 또 다른 나비들을 유혹할 때도 사용됩니다. 날개 겉면 무늬와 뒷면의 무늬는 많이 다릅니다. 유충에서 나비로 되기 하루에서 이틀 전에 날개 색깔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죠. 나비의 날개의 스케일에 따라 정확히 어떤 색이 될지 결정됩니다. 색의 범위는 보통 색소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종종 이들의 놀라운 색깔은 그냥 빛의 반사에 의한 것이기도 하죠. 아주 멋진 색깔을 가진 또 다른 동물로는 붉은 눈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올챙이 시절에는 몸이 완연한 갈색입니다. 하지만 다 크고 나면 몸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옆면에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줄무늬를 갖게 됩니다. 발은 주황색 또는 그들의 눈 색깔처럼 붉은색일 수도 있고 다리엔 푸른 점들이 있어요. 이 생명체들은 스스로 위장하기 위해 무지개 빛을 내곤 합니다. 또한 개구리들이 도망칠 때 반짝이는 빛에 포식자들이 당황하곤 하죠. 보거는 정말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비늘이 없지만 몸이 산호초와 똑같이 생겨서 포식자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어요. 피부는 흰색이지만 검은색,
갈색, 그리고 초록색 줄무늬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보거를 먹잇감으로 잡아먹으려 한다면 정말 독성이 강합니다. 보아뱀의 무늬는 다양한 색깔의 비늘로 이루어져 아름답습니다. 피부는 열에 민감한데 입술 마찬가지예요. 뽀뽀해서 직접 보시겠어요? 이건 숨은 먹잇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색깔이 위장술에 더 중요합니다. 비록 때로 알비노 보아뱀들이 있기 하지만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만들어주고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홀슈타인 프리시안이라 불리는 소들입니다. 그 무늬가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소들은 검은색과 흰색 무늬가 아니기도 한데 열성 유전자 때문에 빨간색과 흰색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똑같은 무늬를 갖고 있는 소는 절대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고유하거든요. 보세요. 도깨구리의 색깔은 매우 밝습니다. 색깔은 오렌지색, 빨간색, 형광에 가까운 색이 말도 안 되게 섞여 있지만 청록색인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이들 중 몇몇은 검은색 반점에 금색 무늬가 있기도 해요. 밝은 색깔 덕분에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해냅니다. 첫 번째, 다른 동물 자신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 동물인지 과시해주죠. 꽤 좋은 아이디어죠. 여러분도 독 있는 동물을 먹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가끔은 악명 높은 평판을 얻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2.5cm짜리 금색 도깨구리 한 마리면 성인 10명에게 독을 쏘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수컷 개구리들이 암컷을 유혹할 때인데요. 암컷은 흐린 색보다 밝은 색의 수컷 개구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독성 따위는 암컷 개구리에겐 확실히 중요한 것이 아닌 듯하네요. 야생에서 코미디의 왕은 분명히 카멜레온이에요. 색깔의 왕 말이에요. 어떤 빛깔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카멜레온들은 자기 피부의 색조에 한해 빛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 색깔을 바꾸는 것엔 정말 복잡한 과정이 따릅니다. 피부 겉면에는 색조가, 그리고 내피 조직에는 이들만의 크리스탈 수정체가 있어요. 카멜레온은 이러한 수정체들 사이에서 공간을 변형해가며 몸에서 빛을 다양하게 반사합니다. 이렇게 피부색의 변화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색으로 위장하지만 어떤 카멜레온은 몸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맞아요. 웃기려고 이 방법을 쓰기도 하죠. 우와, 이 동물은 못생긴 외모 덕분에 인터넷에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불공평한 경쟁이었어요. 독특한 외모의 블로피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한때 수족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마치 끈적끈적한 덩어리처럼 보여요. 하지만 물속 자연 서식지에서는 여느 물고기와 다를 바 없이 보이죠. 블로피쉬는 호주 앞바다 같은 바닷속에 삽니다. 수면 아래 약 900m에서 번성합니다. 그 정도 깊이에서 압력은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120배 더 높습니다. 사실 튼튼한 잠수함만이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축 처진 생물은 뼈대나 근육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극심한 수중 압력에 대응하도록 젤리 같은 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수족관에서도 백상아리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상어들이 있는 탱크에 백상아리를 넣으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먹이를 먹지 않고 수영을 하는데 어려움까지 겪었죠. 그리고 수족관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백상아리를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충분한 크기의 수조는 수백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물고기들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먼 거리를 수영할 수 있는 탁 트인 물을 선호하죠. 1970년대 이후로 수족관에 사는 백상아리는 없습니다. 아시아 유니콘으로 더 잘 알려진 사울라는 1992년에 발견되었어요. 라오스와 베트남 사이의 안나미티 산맥의 비탈에 삽니다. 영양처럼 보이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소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울라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큰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조사 결과 야생에는 70에서 750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범위가 너무 넓죠? 발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숫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지껏 단 2마리만이 포획되어 연구되었어요. 바다의 유니콘을 만나봅시다. 일각고래예요. 8만 마리 이상 있지만 여전히 준위협 단계에 처한 동물입니다. 머리에서 길고 가느다란 뿔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유니콘처럼 생긴 뿔은 실제로 3m까지 자랄 수 있는 이빨입니다. 고래과에 속하지만 여느 고래와는 달리 이주하지 않습니다. 일각고래는 그린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그리고 러시아의 북극해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야생에서 50년까지 살지만
감금되어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목록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제비는 매우 흔합니다. 여러분은 머리에서 꼬리까지 이어지는 멋진 푸른 깃털로 이 예쁜 새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가장 널리 퍼진 종 중 하나지만 동물원에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날면서 먹이를 먹고 공중에서 먹이를 잡습니다. 날벌레만 먹고 사는 이유죠. 넓은 비행 공간이 있는 대형 새장에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동물원은 그런 시설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로우랜드 고릴라는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운틴 고릴라는 다릅니다. 이 유인원들은 긴 털을 가지고 있고 갈색보다 회색빛을 더 많이 띱니다. 야생에 약 1000마리밖에 없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마운틴 고릴라는 보통 하루에 4분의 1을 먹으며 보냅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 이 고릴라를 포획해서 동물원에서 키우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특정한 식생활 때문에 밀폐된 환경에서 잘 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고릴라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또 다른 문제는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시설에도 마운틴 고릴라는 없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대왕 오징어를 만나볼까요? 크라켄의 전설에 영감을 준 거대한 이 생물은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사람이 탐사하기 힘든 심해 환경은 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연구는 해안으로 밀려온 희귀한 표본을 통해서뿐이었어요. 2004년 일본의 연구원들은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의 첫 사진을 찍었습니다. 2년 후 그들은 간신히 한 마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어요. 바다 깊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눈은 빛이 볼 만한 크기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다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대왕 오징어는 잡히거나 포획된 적이 없어서 완전히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큰 포유동물은 자바 코뿔소입니다. 70마리도 채 남지 않았고 모두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국립공원에 살고 있어요. 전체 코뿔소 5종 중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대략 30년에서 40년 사이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사는 지역은 쓰나미에 취약하고 또한 많은 활화산 근처에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폭발하면 자바 코뿔소는 멸종될 수 있어요. 아마 이 동물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인들이라고 해요.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고 나무를 의지하여 이동하고 먹이를 구하는 독특한 영장류입니다. 야생에서 15년에서 18년을 살지만 포획되어 있던 경우 겨우 1년을 생존했어요. 아마 스트레스와 소란 때문이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들의 식단이 너무 까다로워서 포획 상태에서는 야생과 똑같이 맞출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동물들이 야생에서 잡혀온 경우 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핑크 요정 아르마딜로는 날개도 없고 마법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방열기 같은 역할을 하는 분홍색 껍데기를 가진 사랑스러운 작은 동물이죠. 모든 아르마딜로들 중에서 가장 작고 대부분 밤에 커다란 앞발톱을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파며 일생을 보냅니다. 잡히기는커녕 거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동물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할 수 없었어요. 아르헨티나 중부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동물원에서 희귀한 곤충이 인기가 있는데 절대 볼 수 없는 건 기린 바구미입니다. 왜 기린이냐고요? 엄청나게 긴 목을 갖고 있고 둥지를 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다리가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한 나무의 잎을 먹으며 보냈는데 그 나무도 곤충의 이름을 따서 기린 닥정벌레 나무라고 부릅니다. 뉴질랜드의 기린 바구미라고 불리는 곤충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전혀 다른 종이에요. 지구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마리아나 곰쥐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약 8,000m 아래에서 번성합니다. 거의 비행기가 날 수 있는 높이죠. 물론 물속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깊은 곳에서의 압력은 너무 강해서 마치 코끼리가 여러분 발가락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수족관의 얕은 물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심해 애호가로는 덤보 문어가 있습니다. 수면 아래 4,000m에 삽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귀염둥이는 다른 문어와는 달리 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잉크 주머니가 없습니다. 덤보 문어는 우산 문어과에 속합니다. 문어의 팔이 피부로 연결되어 있어서 헤엄칠 때 마치 우산처럼 보이죠. 덤보 문어를 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깊은 물속에 가서 이 문어를 귀찮게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수족관에서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크기입니다. 대왕고래의 경우 수족관이 바다만큼 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큰 동물은 엄청난 양의 식량이 필요한데 어떤 수족관도 먹이값을 댈 수 없을 거예요. 대왕고래는 2만 5천 마리도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 해양 포유류들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이주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 대왕고래는 헤엄치는 동안 잠을 잡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에요. 물속을 항해하면서 가볍게 낮잠을 잡니다. 정말 큰 친구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머리가 무거워요. 첫째, 편안한 침대는 어디로 갔지? 둘째, 왜 낯선 곳, 축축하고 더러운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잠깐, 주변에 있는 이것들은 다 뭐죠? 지금 여기 정글인가요? 근처에 물, 쿠키, 캔디바, 재킷과 같은 필수품이 들어있는 배낭이 있어요. 여러분 것이 확실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온 거죠? 잠깐, 재킷이라고요? 여긴 아주 더우니 그런 건 필요 없을 거예요. 정말로 여기가 어디죠? 잎이 무성한 거대 식물들, 빽빽한 열대우림 나무들. 쥐라기 시대 같아 보여요.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져서 주위를 둘러보고 나무 그늘 아래로 달립니다. 좋아요. 좋은 선택이 아닌 데다 숨바꼭질에 별로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만한 시간도 아니죠. 저기 덤불에서 거대한 이상한 모양의 동물이 나와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공룡이다!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떨면서 눈을 가립니다. 예상했던 그런 아침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공룡은 짖지 않아요. 눈을 떠봅니다. 그 동물이 달려든 것은 확실한데 주변을 뛰어다니고 긴 꼬리를 흔들고 짖으면서 혀를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낯이 익네요. 이건 개? 안도한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개 공룡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크고 회색이고 털이 많지만 티렉스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앞다리는 사실 짧은 작은 팔이고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긴 주둥이가 여러분을 핥고 있어요. 개 공룡이 여러분을 침 범벅으로 만드는 동안 또 하나의 털이 많은 짐승이 덤불에서 나옵니다. 흰색의 털이 많고 짧은 앞다리에 길고 짙은 회색의 꼬리,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긴 귀, 이건 공룡 토끼예요. 이 두 동물은 서로를 쫓으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꿈 아닌가요? 개 공룡은 놀이가 지루한 듯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팔에 머리를 비비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만약 이 동물이 화가 나거나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을 할까요? 널 맥스라고 불러야겠다. 여러분은 아무 막대기나 집어들고 가능한 한 멀리 던집니다. 적어도 이건 해결됐어요. 개 공룡은 사라졌고 여러 질문들로 뇌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 동물이 정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다들 그렇게 순할까요? 그걸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소리가 귀를 울리자 이번엔 천천히 돌아서 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동물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눈을 가졌어요. 부리부리한 눈이 여러분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입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잠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냥 얼룩말이에요. 얼룩말 공룡이라고 해야겠죠? 이상해요. 근육질 몸 위에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우와, 머리가 길어요. 꼬리는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등은 뼈 같은 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얼룩말 공룡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얼룩말은 풀만 먹는 거 맞죠? 얼룩말 공룡도 초식동물이길 바랍니다. 어디 보자. 세 가지 선택. 도망가기, 움직이지 않기, 아니면 거대한 얼룩말 공룡 쓰다듬어 주기. 쿵. 훨씬 더 많은 털이 있는 짐승이 덤불에서 뛰어나오고 경주가 시작됩니다. 낄낄 웃는 소리를 냈나요? 웃음소리. 잠깐만요. 하이에나였어요. 하이에나 공룡? 하이에나는 가장 강한 턱과 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공룡이라면 상당히 위협적인 조합입니다. 선택 1번, 도망가기. 저 얼룩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뛰기 시작하고 잎이 무성한 거대한 식물을 헤쳐나가다가 키가 큰
정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뛰고 숙이고 피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글을 벗어나 해변에 도착했어요. 완벽해요. 이제 방금 본 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생겼네요. 자, 계획이 뭐죠? 바다, 야자나무, 태양, 그리고 마침내 신선한 바다 공기. 심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깃털처럼 조용하게 잔디를 부드럽게 짓밟는 거대한 발가락, 우아한 꼬리의 움직임, 크고 회색빛이 나고 힘이 세며 크고 부드러운 발에는 엄청나게 긴 발톱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징그러워요. 다시 한번 바라보지만 여전히 징그러워요. 날카로운 이빨과 따뜻한 노란색 눈을 가진 맨 해골처럼 보여요. 이 동물은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덤벼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고양이 공룡은 느긋하게 가르랑거리며 털을 핥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쥐, 막대기, 공, 판지상자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고양이는 이상한 물건들을 좋아하죠. 시간이 없어요. 해변이 갑자기 거대한 붉은 개들로 가득 찹니다. 수백 마리가 누워서 길고 날카로운 집게발을 쉬고 있어요. 개들이 언제부터 10개의 눈과 4개의 거대한 집게발을 가지고 있었죠? 개 공룡은 그래요. 입을 막아보지만 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정글 속으로 뛰어듭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뛰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더 이상 개의 집게발 부딪히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정글은 변했어요. 정글이 모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덩굴도 없고 커다란 이상한 잎도 없어요. 공기가 더 시원하고 길이 좀 더 넓어졌어요. 보안이 지금 숲에 있는 것 같은데요? 탁 트인 들판을 만나게 됩니다. 가운데에 커다란 꿈 같은 호수가 있어요. 완벽한 셀카 배경이에요. 이상한 공룡들과 모양이 변형되는 나무들만 빼고요. 날카로운 비명이 호수를 가로질러 들려옵니다. 이 우아한 동물을 알아보긴 쉬워요. 색깔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요. 회색 백조 익룡이에요. S자형 목이 있어요. 이 백조는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장착했네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부리, 크고 강한 발톱, 그리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맛있는 먹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물고기가 아니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것만 빼면 호수는 아름다워요. 연꽃이 만발해요. 크기가 테이블만 합니다. 거대한 연잎, 그리고 거대한 개굴, 이런 개구리 공룡이에요. 그런 게 정말 있군요. 거대한 개구리가 물에서 뛰어나와 닌자처럼 연꽃잎에 앉습니다. 짙은 회색의 울퉁불퉁한 피부로 덮인 거대한 바위처럼 보입니다. 이 개구리가 왕자로 변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휴, 여러분은 거대한 덤불 뒤에 숨습니다. 개구리는 엄청난 크기의 혀가 있어요. 징그러워요. 그 기다란 혀도 뒤에서 덮치는 동물로부터 개구리를 구해주진 못할 거예요. 거대한 악어 공룡의 물 위로 뜬 머리, 랩터렉스 뭐 그런 건가요? 일반 악어와 생김새는 똑같은데 단지 훨씬 더 클 뿐입니다. 더 이상 무섭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개구리 공룡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거대한 뒷다리로 헤엄쳐가기 시작합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곧 둘은 수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물론 개구리가 도망쳤길 바랍니다. 개구리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됐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쁜 징조예요. 근처에 나무 2그루가 땅으로 넘어집니다. 마치 뒤집힌 보트처럼 보여요. 저건 뭐죠? 아, 거북이 공룡이네요. 커피와 단백질 바를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뭐죠?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2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 그 소리는 벌 같아요. 2, 제발 보통 사이즈에 버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 대신 사람 크기의 벌 공룡이 거대한 거북이의 껍질 위에 착륙합니다. 역도 선수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 안테나는 날카로워 보여요. 한 마리뿐이라면 괜찮아요. 제발. 갑자기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오, 제발 이제 그만해요.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덮고 여러분은 위를 올려다봅니다.
새처럼 생긴 공룡이에요. 실제로 공식적인 이름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불구스름한 푸른 깃털,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뾰족한 부리, 그리고 날개에 달린 저것들은 뭐죠? 그 새는 벌 공룡을 보고 간식으로 낚아채려고 하지만 벌 공룡은 거북이의 등껍질 밑으로 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 저런 일을 당한다면 전 그렇게 빠르지도 또 영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전 그냥 그러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동물의 소름 끼치는 짙은 눈은 멀리서 여러분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봅니다. 지금까지 다른 동물들은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뿌직! 신발 밑에서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를 내자 갑자기 수십 개의 눈과 마주칩니다. 호기심 많고 화가 나고 배고픈 눈들이에요. 첫 번째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도망가기. 최대한 빨리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저 아래에 흐르는 강이 있는 거대한 절벽에 도달합니다. 눈을 감고 뛰어내립니다. 꽝! 온몸이 흔들려요. 눈을 떠봅니다. 잠에서 깨어났군요. 그건 그저 나쁜 꿈이었어요. 그렇죠? 꿈 맞죠?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나일악어가 하마를 쉽게 추월했어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고 있지만 악어의 몸은 하마보다는 거친 물에서 더 잘 수영할 수 있어요. 무게는 냉장고 2개만큼 나가고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파충류로 여겨지고 있죠. 시속 35km까지 수영할 수 있어요. 하마는 사실 수영은 잘 못해요. 그냥 강 바닥을 걸으며 발에 닿는 큰 바위를 밀어낼 뿐이죠. 언제든지 콧구멍을 닫고 물속을 천천히 미끄러져 갈 수는 있지만 악어에겐 상대가 안 돼요. 악어가 해안에 이르렀고 들판을 달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길을 비키는 게 좋아요. 하마가 따라잡고 있어요. 평평한 지형을 빠르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비록 거대하지만 하마는 인간보다 빠르게 질주할 수 있어요. 악어가 몇 킬로미터 앞섰었는데 하마가 발이 더 빠르네요. 하마가 리본을 뚫고 들어옵니다. 끝났습니다. 밉밉. 안녕 로드러너, 어딜 그렇게 달려가니? 잠깐, 다 멈춰봐. 저 코요테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바로 네 꼬리 뒤에. 위대한 로드러너는 시속 32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정말 배고플 땐 더 빨리 달려요. 만화에서 본 것에도 불구하고 코요테는 사실 로드러너보다 2배 더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만화 버전이 훨씬 더 웃기죠. 1번 레인에는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에 세상 느린 나무늘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2번 레인에는 전형적인 정원 달팽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들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나무늘보의 최고 속도가 시속 0.3km니 사람들이 이걸 움직이는 거대한 베개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네요. 뭐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요. 오, 달팽이는 출발이 좋네요. 약 1시간 안에 근처 이웃집을 돌아다닐 수 있죠. 이 뼈 없는 생물은 보호 슬라임으로 덮여있는 발이 하나 있습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나무늘보가 여전히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잠들었네요. 아마 경주 내내 잠들어 있을 거예요. 나무늘보는 하루에 15시간 동안 잘 수 있어요. 평생의 반 이상을 잠들어 있죠. 그리고 보세요. 달팽이가 햇빛 뜨는 곳에서 나왔고 다음 정거장은 그늘진 곳이에요. 승패를 가리기 힘든데요. 나무늘보가 깨어나서 다시 시합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회색곰은 사람을 쉽게 능가할 수 있어요. 피크닉을 가서 뭔가를 너무 맛있게 요리한다면 점심은 놔두고 가는 게 좋겠어요. 인간이 질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45km로, 물론 우사인 볼트가 세운 기록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제 시간에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우사인 볼트보다 느리다면 여러분이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큰일 났네요. 사람과 회색곰의 1대1의 단거리 경주에서 여러분은 매번 곰의 점심 식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곰들 중에서 어떤 곰이 제일 빠를까요? 북극곰, 회색곰, 불곰, 말레이곰, 그리고 귀여워서 껴안아주고 싶은 판다곰. 제자리에 준비 땅! 긴장감이 뚜렷하네요. 회색곰과 불곰이 붙었어요. 불곰은 회색곰만큼 쉽게 달릴 수 있어요. 말레이곰은 경주에서 가장 작은 곰이에요. 약 2m 길이 또는 키에 그게 그거죠. 도저히 따라잡질 못하네요. 북극곰이 멋지게 출발했지만 회색곰이나 불곰의 속도를 갖고 있질 않네요. 회색곰이 선두를 달려요. 아니요, 불곰이에요. 이제 회색곰이에요. 잠깐, 판단 어딨죠? 뭐 하는 거죠? 자기가 경주 중인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귀엽지 않나요? 막 3번째 대나무 막대를 해치웠네요.
판다는 하루에 최대 13kg의 대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출발했어요. 지름길을 발견해서 언덕을 굴러가고 있네요. 회색 곰과 붉곰을 쌩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끝났어요. 판다가 이겼어요. 미안해 곰 친구들아. 우리 모두 판다가 사실 빠르지 않다는 걸 알죠? 사실 가장 느린 곰 중 하나죠. 그래도 만약 여러분을 향해 언덕을 굴러오는 판다가 보인다면 도망가세요. 보잉 747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0km입니다. 가장 빠른 새는 반백 신천홍이에요. 이것은 시속 130km로 비행할 수 있고 착륙하지 않고 공중에 10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어요. 송골매는 더 빠르지만 테이크아웃 하려고 할 때 아래로 바로 다이빙할 때만 빨라요. 비둘기야 조심해. 와, 큰 비행기는 공중에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신천홍은요? 올라갔다 몇 초 만에 날아요. 선두에 있네요. 하지만 몇 분 후에는 다시 느린 경기장으로 갈게요. 나무늘보가 깼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팔을 들어올려 나무가지에 닿았을 뿐이네요. 정원 달팽이는 여전히 큰 바위를 지나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무늘보는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보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아침 식사가 되지 않죠. 시합을 위한 훌륭한 훈련은 아니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3번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어요. 갈라파고스 거북이에요. 이것의 강력한 앞다리가 이 동물 탱크를 운반해요. 정원 달팽이보다 무려 4배 빠른 속도예요. 막 재밌어지는데요. 길이길이 남을 경주가 될 거예요. 거북이가 뛰면서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있어요. 무엇도 거북이를 막을 순 없어요. 야, 나무늘보 반칙하지 마. 위에서 나무까지 떨어뜨리면 안 되지. 땅 깊은 곳에서 두더지가 굴을 파느라 바빠요. 두더지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지렁이를 먹을 수 있고 시간당 약 5m를 팔 수 있어요. 미국 오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땅을 빨리 파는 동물이고 육지에서는 놀랄 만큼 빨라요. 컨디션이 좋은 날엔 인간의 속도에 거의 필적할 수 있어요. 대접전이네요. 미국 오소리가 터널 시합에서 아주 쉽게 승리했어요. 두더지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다니 유감이네요. 두더지는 사실 눈이 먼 게 아니에요. 그냥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생맹이에요. 그리고 저 아래에서는 안경을 쓸 수 없죠. 자랑스러운 치타네요. 사바나를 초고속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난 수백만 년 동안 육지 포유류 중 가장 빨랐어. 나한테 맡겨. 기록상 가장 빠른 치타는 사라라는 단거리 주자였어요.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100m를 6초 이내에 달렸어요. 치타는 맛있는 걸 봤을 때 시속 13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사라는 미국 동물원에서 자랐고 자랄 때 강아지와 친구였던 최초의 치타 중 하나였죠. 알렉사와 사라의 우정이여 영원하라. 하지만 사라 위를 날아오르는 겸손한 작은 박쥐가 있어요. 그리고 저 박쥐는 사라를 느려 보이게 만드네요. 브라질 큰 귀 박쥐는 시속 160km에 이를 수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포유동물이에요. 이제 작아질 시간이에요. 첫 번째 블럭에는 호주 기랍잡이입니다. 시속 10km로 전진하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크기에 비하면 번개처럼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고속열차와 나란히 달리는 것과 같아요. 안쪽 레인에는 사하라 은개미가 있어요. 개미는 팀으로 움직이는데 함께 일할 때 가장 강하죠. 하지만 한 마리의 개미도 엄청 강할 수 있어요.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 수백 배를 들어올릴 수 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전력 질주할 수 있어요. 우사인 볼트는 1초에 4걸음 갈 수 있는데 이 개미는 50걸음을 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작은 개미들이 일단 최고 속도에 도달하면 질주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다름 아닌 이 작은 진드기예요. 참깨 크기밖에 안 돼요. 만약 초당 몸 길이로 본다면 이 미생물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빨리 달려요. 이 속도는 기랍잡이보다 거의 2배 더 빨리 달리는 수치인데 만약 사람 크기였다면 음속보다 더 빨리 달렸을 거예요. 다시 기어가는 녀석들로 가봅시다. 아직 안 끝났나요? 거북이가 선두에 있네요. 달팽이가 드디어 큰 바위를 지나왔고 나무늘보는 나무까지 2번으로 가고 있네요. 거북이가 결승선에서 3발자국 떨어져 있어요. 와, 더 이상 이 흥분감을 참을 수 없지만 라떼 마실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악당이 지구 곳곳에 있어요. 왜 그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웅입니다. 바라건대 속옷을 겉옷 위에 입지 않는 슈퍼 영웅이면 좋겠어요. 과학자 여러분, 이제 나설 차례입니다.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이미 자연이 제공한 최고의 DNA 조각들을 고르느라 바쁩니다. 계획이요? 다양한 동물들로부터 최고의 장점만을 골라 한데 섞어서 궁극적인 천연 슈퍼 영웅 세럼을 만드는 거예요. 슈퍼 영웅은 아주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연의 영웅은 빠른 반사신경이 필요한데 긴 다리 파리와 비교할 만한 건 없습니다. 깜짝 놀랐을 때 이 파리의 반응 속도는 5m초 미만입니다.
만약 이 작은 녀석의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10번 중 9번은 흐리게 나올 거예요. 아, 사진 찍기를 싫어하나 봐요. 하지만 사진을 피하는 것은 우리 영웅에게 필요한 기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영리한 무척추 동물 중 하나에서 추출한 DNA는 어떨까요? 저는 번개처럼 빠른 반사작용과 놀라운 반응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문어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탈출 전문가 중 하나인데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보다요. 각각의 문어는 3개의 심장과 9개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장을 입고 출근한 걸 싫어해요. 문어의 모든 팔이 족수는 아닙니다. 각각의 팔은 고유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도넛처럼 생긴 두뇌가 몸 전체를 조종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팔이 마치 독립적인 존재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문어는 프로야구 선수보다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야구 글러브 8개를 끼고서도 말이죠. 하지만 문어가 가진 초능력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문어는 오징어와 함께 기발한 위장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문어는 피부의 배경색, 질감, 패턴을 주변 환경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술래잡기 챔피언이죠. 그 과에 속하는 동물들, 기본적으로 오징어, 갑오징어, 달팽이, 민달팽이, 그리고 천재 문어는 모두 생명이에요. 과학자들도 여러분만큼 놀라워하는 점이죠. 이 생물들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눈뿐만 아니라 피부 전체에 빛을 감지하는 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몸으로 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360도 시야. 슈퍼 영웅에겐 나쁘지 않은 능력이죠. 다음 챌린지는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쇠똥구리가 나설 준비가 되었어요. 쇠똥구리는 자기 몸무게의 1000배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몸무게로 볼 때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마치 사람이 13마리의 코끼리 혹은 35,000마리의 치와와를 끄는 것과 같아요. 그나저나 그 많은 개들을 어디서 구해오죠? 쇠똥구리에겐 아주 쉬워 보여요. 게다가 물구나무를 서서 물체를 굴립니다. 우리의 영웅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죠. 보호장비를 알아봅시다. 만약 자연에서 천산갑이나 아르마딜로의 피부 DNA를 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연의 영웅은 민첩하기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낙타의 피부 DNA를 섞는 거예요. 낙타는 사막동물이기 때문에 피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건 말이 됩니다. 타는 듯한 뜨거운 사막 모래와 쨍쨍 내려쬐는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있죠. 적어도 과학자들은 고래 피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비록 고래 가죽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요. 30cm가 넘는 두께의 피부를 갖는 건 슈퍼 영웅에게 큰 보호를 제공해 주겠지만 문을 통과하는 건 정말 문제가 될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 생명체가 필요한 2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소와 물이죠. 우리 영웅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해요. 특히 악당이 주변에 있다면 말이죠. 과학자들은 작은 보르네오 납작머리 개구리와 가시 악마 도마뱀 DNA를 섞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웅이 편의점에 들러서 생수를 마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납작머리 개구리는 배가 필요하지 않아요. 몸이 피부를 통해 산소를 흡수하거든요. 납작하면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이건 산소를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데 개구리가 너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게 다행이에요. 가시 도마뱀은 우리 영웅에게 보호장비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기발한 물 운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을 통해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펀지처럼 물은 중력에 저항하며 위로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의 영웅은 물병을 들고 다니는 대신 젖은 무언가를 밟기만 하면 됩니다. 슈퍼 영웅이 되는 건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대신 2시간마다 한 번씩 타코를 먹으러 가는 걸 우린 원하지 않아요. 녹색 바다 민달팽이는 맛있는 해조류를 찾기 위해 얕은 물 주위를 떠돌아다닙니다. 일단 배가 부르면 끝이에요. 몇 달 혹은 심지어 영원히요. 식물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하는 작용인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태양전지를 갖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먹을 필요가 없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새로운 종류의 자연 영웅들은 화장실 가는 휴식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 DNA의 일부도 혼합물에 꼭 넣었어요. 모든 슈퍼 영웅은 일종의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영웅도 그게 필요해요. 비행 속도를 알아보죠. 송골매는 날개를 퍼덕여서 시속 90km의 속도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라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송골매의 속도는 하강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매는 멀리서 목표물을 발견하고 빠른 계산을 해서 시속 320km가 넘는 속도로 하강합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요. 이 새들은 몸을 완전히 공기역학적으로 진화시켜 왔습니다. 하강할 때 송골매는 여전히 코로 숨을 쉴 수 있고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콧구멍에는 원뿔 돌기가 있어서 공기 흐름을 늦춥니다. 눈에는 먼지를 차단하는 특수 보호막이 있어요.
그리고 덥석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렇게 빨리 다이빙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의 영웅은 똑바로도 잘 날아야 합니다. 뛰어난 기동성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죠. 매우 특별한 비행을 요구하는데 이게 바로 초능력이라 할 수 있죠. 브라질 자유꼬리박쥐는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민첩한 비행 생명체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평 비행에서 최고 시속 160km에 도달하는 이 작은 포유동물은 자연계에서 하늘의 고개사입니다. 꼭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가볍고 민첩한 것은 자연의 영웅에게 완벽한 조합입니다. 게다가 박쥐의 생체 음파 탐지기가 심야 범죄를 소탕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힘을 갖췄어요. 정말 멋진 조합이죠. 하지만 진정한 영웅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적인 힘입니다. 자연의 영웅은 사마귀 새우의 힘이 필요할 거예요. 155kg에 달하는 핵펀치를 자랑합니다. 마치 판다곰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은 힘이죠. 물속에서 시속 80km의 잽 속도를 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실제로 충격파를 만듭니다. 만약 펀치를 피한다고 해도 충격파를 느끼게 될 거예요. 휘두르는 힘이 매우 강력하고 빠르며 실제로 물을 끓게 만들 수 있어요. 자연의 영웅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턱이 필요할 거예요. 집게턱 개미는 시속 230km의 놀라운 속도로 턱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2000배 더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을 수 있는 속도보다 빨라요. 이 무는 능력은 단순히 보호용일 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멋진 도구도 만듭니다. 자신만의 비상탈출용 좌석이죠. 개미가 엄청난 속도로 땅을 물면 공중 46cm 높이로 발사될 수 있습니다.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지만 모두 함께 단체로 한다면 개미 팝콘이 사방에 널릴 거예요. 인간 크기로 확대하면 자연의 영웅은 엄청난 수직 도약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연은 우리 영웅이 생존, 비행, 속도, 위장을 위해 준비가 되도록 했고 화장실에 갈 필요도 입을 벌리고 웅덩이에서 물을 마실 필요도 없게 해줬습니다. 자연의 영웅에게 필요한 또 다른 힘은 무엇일까요? 내구력은 어떤가요? 우리의 영웅에게 최고의 생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타디그레이드 DNA를 한 숟가락 섞어야 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극한의 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면 약 2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세계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이 작은 생명체는 지구 곳곳 아주 극한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남극 사하라 사막,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에서도요. 우주복 없이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열흘 동안 우주정거장 밖에 이 생명체를 두었습니다. 물도 산소도 먹이도 없이요.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타디그레이드는 원할 때 동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힘들어지면 신체 기능을 크게 늦출 뿐입니다. 누군가가 친절하게도 우주정거장에 다시 들여보내줄 때까지요. 작은 타디그레이드 DNA를 가진 자연의 영웅이라면 무엇이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한 슈퍼 영웅 DNA 시럼입니다. 이 제조법이 악당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 신문지를 말아들고 뛰어다니면서 계속 머리 주위에서 윙윙거리는 파리를 잡으려고 하면서 1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3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왜 파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왜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는 거죠? 게다가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죠? 파리는 사실 크기에 비해 상당히 평범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느린 거예요. 작은 파리의 뇌는 인간의 두뇌에 비해 시각에 훨씬 더 빨리 반응합니다. 파리에게 1초는 우리에게 5, 6초처럼 느껴집니다. 파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수영장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 천천히 움직이죠. 만약 여러분이 침실 창문에서 풍선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파리가 보통 물건이 떨어지는 속도를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파리는 반응 속도가 닌자처럼 빠른 데다가 특별한 눈도 가지고 있어요. 파리의 눈은 수천 개의 수용체로 나뉘어 있고 동시에 빛을 포착합니다. 우리는 작은 근육을 사용해서 눈과 머리를 돌려 다른 방향을 쳐다봅니다. 파리는 이런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필요가 없죠. 파리는 거의 동시에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에서 공격하든 파리는 거의 틀림없이 알아차릴 거예요. 영화에서 초음속 비행기가 최고속으로 방향을 틀고 뒤집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파리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도중에 방향을 바꾸고 멈추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죠. 심지어 이륙하기 전에 비행 전략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그 파리를 꼭 때려잡고 말 거예요. 돌돌만 종이를 들어올리면 파리의 뇌는 이미 그것이 어디로 떨어질지를 계산합니다. 파리는 즉시 몸을 완벽한 위치에 놓고 피할 준비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이 파리 앞에서 움직인다면
파리의 다리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 즉시 뒤로 기울어집니다. 와, 그 파리는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축구 골키퍼요. 그런데 왜 파리는 우리가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를 맴도는 거죠? 우리 몸은 파리에게 5성급 호텔의 뷔페 식당과 같아요. 피부는 맛있는 음식이 줄지어 있는 뷔페 테이블이에요.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피부는 땀, 단백질, 탄수화물, 소금, 설탕, 그리고 파리가 좋아하는 여러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사막을 걷고 있는데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상상해보세요. 높은 모래 언덕을 넘자 보이네요. 공짜 음식이에요. 과일, 사탕, 샌드위치,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탄산음료 기계가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문지기는 덩치가 크고 터프하고 둥글게 생겼어요. 거대하고 느린 거북이에요. 이제 파리가 왜 주변을 맴도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거북이죠. 실제로 그 파리를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번 중 8번은 달아날 거예요. 파리가 부엌 식탁에 앉아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파리가 날아갈 것으로 생각되는 방향으로 약 5cm 앞을 조준하면 됩니다. 파리의 뇌는 여러분이 파리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파리를 속여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문제요? 파리의 탈출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 느리니 지원팀을 불러보는 게 어때요? 가르를 소개합니다. 속도 초당 2.5m. 날 수는 없지만 상관없어요. 가르는 너무 빨리 달려서 움직이는 동안 보는 능력을 잃습니다. 일단 목표물을 향해 몸을 조준한 다음 달립니다. 파리처럼 닌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도중에 방향을 바꾸지도 못해요. 매번 달리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초당 약 1.5m의 속도로 걷습니다. 그러므로 가르가 우리보다 2배 더 빨라요. 하지만 크기를 고려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자기 몸 길이의 125배를 1초에 달립니다. 여러분의 키가 180cm라고 한다면 1초에 약 230m를 달리는 셈이에요. 그 성가신 파리와 같은 표면에 있는 한 파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아니면 공중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잠자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날아다니는 곤충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시속 55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는 것보다 빨라요. 잠자리의 날개는 또한 헬리콥터처럼 뒤로,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날 수 있게 해줍니다. 파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게임 오버거든요. 파리, 잠자리, 그리고 가르가 빠른 이유는 필요 이상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배고픈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빨리 달리는 곤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멈추면 아프기 때문이죠. 빠른 은색 개미를 만나려면 사라 사막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달걀을 익힐 수 있을 정도예요. 모래 달걀 프라이. 그래서 은색 개미가 초당 0.5m의 속도로 달리는 거랍니다. 발을 데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은색 개미는 또한 열을 반사하는 삼각형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는데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은색 개미가 사람 크기라면 시속 6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보다 더 빠른 속도죠. 속도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개미가 또 하나 있어요. 드라큘라 개미는 은색 개미만큼 빨리 달릴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5000번 입을 열었다 닫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빠른 곤충인데 조금 더 친근하고 집에서 볼 수 있는 종류예요. 미국 바퀴벌레는 벽, 난로 뒤, 거의 모든 곳에 숨을 수 있습니다. 거의 잡기가 불가능한데 초당 1.5m를 달릴 수 있습니다. 6개의 다리 덕분인데 각 다리에 3개의 무릎이 있어요. 다리는 공기의 변화를 감지하는 작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불을 켤 때 그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서 가장 빠른 세계 기록을 보유한 동물은 참깨 크기입니다. 진드기의 일종으로 초당 몸 길이의 322배를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 진드기를 사람의 크기로 만들 수 있다면 진드기는 음속보다 거의 2배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진드기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잡기 어려운 생명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동물들을 알아봅시다. 정원 달팽이는 연체동물과에 속하며 천천히 움직이기를 좋아해요. 만약 여러분이 달팽이 속도로 움직이려면 매 2시간마다 2걸음을 옮겨야 할 거예요. 하지만 달팽이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들은 수억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달팽이는 보호를 위해 껍데기를 사용하지만 다른 기술도 있어요. 어떤 달팽이는 고약한 냄새를 풍겨서 아무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너무 덥고 건조해지면 달팽이는 껍질 속에 숨어서 시원한 슬라임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봉인합니다.
슬라임은 또한 달팽이가 나무에 기어오르는 것을 돕습니다. 나무늘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포유동물입니다. 느린 신진대사 덕분에 음식은 소화되기까지 16일이 걸릴 수 있어요. 나무늘보를 따라잡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느린 움직임은 실제로 나무늘보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화에서 종종 멈춰요,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나무늘보에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나뭇잎들 사이에 있는 나무늘보를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매너티는 가장 느린 바다 생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들을 괴롭힐까봐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과 모터보트를 제외하고요. 매너티는 덩치가 크고 매우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탱크처럼 생겼지만 훨씬 더 귀엽죠. 또 하나의 느린 수영 선수는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시속 1km 이하로 헤엄칩니다. 매너티처럼 크고 무서운 게 없어요. 직접 도전하고자 하는 상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매우 재미있는 간식 먹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기본적으로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보다 느립니다. 유일한 기회는 물고기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식 시간입니다. 멋진 점은 그린란드의 이런 느긋한 생활 방식이 실제로 그들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평균 수명은 300년에서 500년 사이입니다. 북대서양과 북극해에 살아요. 상상해보세요. 크루즈 선을 타고 가는데 이 느릿느릿한 거대 상어 한 마리를 만나는 걸요. 아마 여러분보다 400살은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더운 여름날이고 여러분은 밖에서 날씨를 즐기고 있어요. 그늘진 곳 시원한 잔디밭에서 누워서 쉬고 싶은데 누군가가 여기에 침을 뱉은 것 같네요. 하지만 사실 이건 거품벌레의 집이에요. 이 친구들은 식물에서 수액을 많이 빨아들이고 수액을 처리할 때 거품을 많이 형성하는데 매일 체중의 150배 이상에 달해요. 이 모든 거품들은 어린 곤충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고치를 형성해요. 어느 새나 동물도 이 고치를 먹고 싶어 하지 않죠. 맛이 쓰거든요. 마치 닌텐도 카트리지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잠시만, 치타? 보아하니 드라큘라 개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데 또한 개미 세계의 흡혈귀예요. 이 개미는 아무 햄버거나 먹기 대회에서도 분명 우승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속도보다 5000배 빠른 속도로 턱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드라큘라 개미가 얼마나 빠른지 이해하기 위해 초당 48만 프레임으로 턱이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야 하죠. 이 속도로 여러분은 개미가 아래 턱뼈를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뛰진 않지만 입이 빠르고 턱을 너무 빨리 움직여서 딱딱거리며 구부리기도 하죠. 자, 사람들도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소리를 딱딱 낼 수 있죠. 가장 어두운 동물은 오골개예요. 이것들은 깃털, 눈, 발톱이 검을 뿐만 아니라 뼈도 검어요. 색은 푸르스름한 검은색이고 진하죠. 이것의 닭날개를 먹어본 적이 있다면 마치 누군가가 그것들을 블랙베리 주스나 오징어 먹물에 재운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가 이 이상하고도 매력적인 수탉을 처음 발견했다고 해요. 1298년 이 탐험가는 고양이처럼 검고 최고의 알을 낳는 닭 품종에 대해 썼죠. 이 민물고기는 20세기 초부터 존재해왔는데 아마도 흑백 영화, 심지어 무성 영화가 있던 좋은 옛 시절을 기억할 거예요. 어떤 빅마우스 버팔로는 112세까지 살았어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들은 바다에 살아요. 11,000년 된 심해 해면도 있는데 별탈 없이 아주 잘 있죠. 이 물고기는 숨을 4분 넘게까지 참게 해주는 놀라운 아가미를 갖고 있어요. 괴상하게 생겼지만 강인한 동물인 녹점 수라기를 만나보세요. 이것들은 또 바다 두꺼비로도 유명해요. 사실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전형적인 물고기보단 두꺼비를 더 닮았죠. 또 꿀꺽 삼킨 바닷물로 몸을 부풀리는데 풍선처럼 뱅창할 수 있죠. 사실 이 뛰어난 능력으로 몸 안에 있는 물로부터 실제로 산소를 얻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숨을 몇 분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챔피언은 인간이에요. 세계 챔피언은 20분 이상 숨을 참고 버틸 수 있어요. 자기 옷을 만드는 몇몇 동물이 있어요. 해면칠에는 수중악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면으로 일종의 모자를 만들어요. 개들이 옷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기 위해 연구원들은 크기가 다른 해면을 주었어요. 개가 클수록 더 큰 해면을 선택했죠. 그들은 머리를 위한 작은 구멍을 오려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다음 크기가 자신에게 맞는지 알아보기까지
완벽한 모양을 얻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요. 만약 마음에 들면 해면이 완벽한 모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해면을 자르고 파내죠. 최근 연구원들은 새들이 잠자는 동안 새들의 눈물을 마시는 나방을 발견했어요. 여태까지 다른 동물의 눈물을 먹고 사는 동물의 등록 사례는 3건에 불과했는데요. 아마존 나비, 단생벌, 그리고 나방이었죠. 이들의 고정 식단은 대부분 과즙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필수 소금이 부족하죠. 이들은 새들의 눈물뿐만 아니라 거북이의 눈물, 악어의 눈물, 아마존 정글에서 발견되는 많은 포유류의 눈물을 마신다고 해요. 정말요? 악어의 눈물도요? 일부 바다 거주자들은 붉은 빛을 발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쥐덫고기는 먹이를 잡기 위해 이 빛을 사용하죠. 새우는 붉은 빛을 보지 못하니 쥐덫고기는 붉은 빛의 파동을 방출하는 붉은 새우를 발견하고 먹이를 놀래키지 않고 잡을 수 있죠. 포유류도 빛을 낼 수 있어요. 날다람쥐는 자외선을 받으면 분홍빛을 내뿜어요. 이건 그들이 빛을 흡수하고 다른 파장으로 다시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리너구리는 가장 큰 볼 주머니를 갖고 있진 않지만 확실히 가장 이상하긴 해요. 오리너구리는 주로 먹는 음식인 지렁이, 조개, 달팽이를 으깨는 걸 돕기 위해 주머니 안에 자갈을 보관해요. 이 친구들은 이가 없어서 음식 씹을 때 자갈이 유용하죠. 마치 믹서기 역할을 하거든요. 구강세척으로는 뭘 사용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인간에게 다람쥐가 가진 놀라운 볼이 있다면 우린 입으로 바로 식료품을 운반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다람쥐들은 자신만큼 큰 뭔가를 특대 입 짐칸에 넣고 운반할 수 있어요. 햄스터도 같은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도망쳐야 할 때를 대비해서 새끼들을 입에 물고 다닐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작은 듯해도 햄스터에겐 상당히 큰 미니 당근이 햄스터의 두 뺨 사이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마리아나 해구에 살고 있을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는 비교적 작아요. 중간 크기의 캔디바 2개만 하죠. 크기에도 불구하고 몸 위로 1600마리의 코끼리가 서 있는 듯한 압력을 쉽게 견딜 수 있어요. 이 물고기는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두개골에 약간의 틈이 있죠. 만약 두개골이 균일하고 구멍이 없었다면 마리아나 해구의 깊숙한 곳에서 절대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연골 뼈대는 부드럽고 유연해요. 또 실제 눈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 살고 있어서 실제로 필요하진 않죠. 피노키오 개구리를 만나보세요. 추측하기 쉬운 이들의 코는 다양한 상황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위험이 느껴지면 커지죠. 개구리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성을 유인하고 싶을 때도 길어질 수 있지만 거짓말할 때도 아마 길어질걸요? 농담이에요. 비 오는 걸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아마 핫초코 한 잔을 들고 담요로 몸을 감싸고 창턱에 앉아 창문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고 있겠죠. 만약 좋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미얀마에서 발견된 미얀마 들창구 원숭이가 아니네요. 이들의 콧구멍은 너무 위로 향해 바깥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비가 올 때마다 재채기를 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합창단에 있었다면 공통점이 있네요. 들창구 원숭이는 같이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아마존강 돌고래는 태어날 때는 분홍색이 아니에요. 새끼들은 항상 회색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분홍색으로 변하죠. 마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단지 다른 색이 되는 거죠. 저도 팔자주름 말고 이런 분홍색을 갖고 싶네요. 흰개미의 미친 수면 스케줄 때문에 여러분은 흰개미가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사실 절대 잠을 자지 않는데 유일하게 하는 일은 주변에 보이는 나무 말뚝을 갉아먹는 겁니다. 만약 셀룰로스가 풍부한 음식 때문에 살찌는 게 걱정된다면 달팽이로 변해도 될 겁니다. 달팽이는 파워 낮잠을 몇 시간 자고 난 후 3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잠을 자지 않고 알릴 수 있어요. 물 없이 상당 기간 생존할 수 있는 물고기는 없어요. 이것만 빼고요. 아프리카 페어입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점액질의 보호막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지하로 내려가죠. 땅속 약 23cm로 말이에요. 이들에겐 숨 쉴 수 있는 튜브가 내장되어 있어요. 뉴질랜드 토종인 마운틴 스톤 곱등이는 급격한 기온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혈액의 극한의 온도에도 혈액이 결정화되지 않게 해주는
특별한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인 남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이나 심지어 펭귄보다 추위를 더 잘 견뎌요. 안락고리 여우 원숭이에겐 말도 안 되는 분쟁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들은 악취 대결이에요. 한 그룹의 평균 여우 원숭이 수가 약 20에서 30마리 되는 걸 고려하면 경쟁이 심할 거란 걸 알 수 있죠. 냄새 분비샘은 손목과 어깨에 있어요. 손목에 있는 건 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나는 냄새는 금방 날아가요. 어깨에 있는 건 끔찍하고 어떠한 향수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갈색의 이상한 페이스트를 생산해요. 그러니 물러나세요.